지금 오늘은 8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저는 또 어김없이 퇴근하고 앉아서 이걸 녹음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부터는 좀 대본을 대충 써봤어요. 이때까지는 대본을 너무 열심히 쓰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실수할까봐 좀 아예 완벽하게 썼었고, 조금 지나서는 요행을 부렸죠. 편집이 쉬우려고 사실 대본을 좀 완벽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흐름만 짚어놓는 게 아니라 막 그 기승전결, 막 어미까지, 단어까지 다 골라서 써놓으니까 이게 뭔가 너무 틀에 가둔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10회를 기점으로 막 들기 시작했고요. 10회 지난번에 녹음하면서 진짜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저는 저 스스로를 좀 틀에서 내보내는 것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첫 번째 단계, 대본을 대충 쓰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충 쓰려고 하는 것도 되게 노력이더라고요. 대충 쓰려고 했는데 대충이 안 되고 되게 막 구구절절하게 돼가지고 지금 대본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오늘 어떻게 한번 잘 해내보겠습니다. 일단 뭔가 10회를 지나면서 지난번 녹음도 하면서 이거를 내가 왜 하는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분명히 시작했을 때는 그냥 재밌게 하자. 나도 뭔가 자아 실현을 할 창구가 필요하다. 이런 걸 위한 거였는데 이게 자꾸 어떤 틀에 맞춰서 가두다 보니까 스트레스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원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쉽게 받고. 근데 내가 이거 재밌자고 하는 거에서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건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11회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굉장히 일이 많아요. 공사가 다망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 회사가 조금, 특성상 약간 연말로 갈수록 바빠지는 업계라고 해야 되나? 회사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하반기가 넘어가고 8월, 9월 이렇게 넘어가면은 정말 정말 바빠지거든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정말 정말 거기서 더 바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8월이 시작된 지 십며칠이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일도 많고 체력도 붙이고 그래서 정말 사실 힘든 요즘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이 힘들고 체력이 딸리고 하니까 뭐 재밌는 것도 없고 인생에 너무 막 노잼이다 노잼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요즘 아주 근래부터 저를 웃게 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요. 요즘 제가 그 댄서 킹키 씨한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바마를 처음 이제 그게 런칭 됐을 때도 봤었는데 저는 사실 거기서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느꼈었거든요. 좀 제가 오그라드는 거를 잘 못 참아요. 약간 공수치도 좀 심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꽁트를 그게 오글거려가지고 항마력이 딸려서 사실 그렇게까지 재밌게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근데 뭐 워낙에 유행을 했으니까 저도 보기는 봤었는데 그래서 알고는 있었죠. 지금 대충 어떤 상태인지, 그분이 뭘 하시는 분인지, 이 정도는 알았는데, 최근에 Q&A 영상이 알고리즘에 갑자기 떠가지고 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 영상에서 되게, 이 사람 되게 새롭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디바마를 다시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옛날에는 안 웃겼는데 지금 보니까 웃기다. 너무 웃기다. 그래서 막 다 아는 내용인데도 막 깔깔깔깔 하면서 다시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다 본업이 댄서시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그 댄스 영상으로도 또 다 물이 들어서 막 킹키 안무시안 이런 거 뜨고요. 그 스우파는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스맨파는 안 봤었거든요. 근데 막 3년 전 스맨파 클립 이런 거 떠가지고 그런 것도 뜨는 족족 보고 있고요. 제가 왜냐면 사실 댄스도 엄청 좋아해요.
2화 내용처럼 저의 팟캐스트. 아니, 근데 진짜 2화 내용처럼 진짜 그냥 은밀하게 숨겨온 꿈이기는 한데, 댄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정말 언제든지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춤을 한참 좋아하다가 요즘은 또 살짝 마음이 식었다가 되게 이렇게 우연찮은 계기로 갑자기 다시 댄스에 약간 흥미가 붙어가지고 시안 계속 막 옛날 거 찾아보고 뭐 이렇게 춤췄구나 저렇게 했구나. 그리고 수면파 클립이 떠가지고 보는데 그 이제 킹키가 있던 크루가 좀 걸리시 한 페미닌한 장르를 하는 크루더라고요. 원래 왁킹이나 이런 걸 좋아해서 왁킹 하는 여성 댄서들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남자 댄서들이 왁킹 하는 것도 멋있더라고요. 뭔가 그 Q&A 영상, 킹키 Q&A 영상을 보고 되게 뜬금없이, 이 사람 되게 새롭다라고 생각한 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분이 댄서인데 언젠가 자기는 1인극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그게 또 질문은 막 꽁트 연기를 왜 그렇게까지 하나요? 이런 거였는데, 자기 연기에도 좀 생각이 있다. 그래서 1인극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막 연출이나 무대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 했던 게 저도 되게 무대를 좋아하거든요. 좀 더 어릴 때 막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제 꿈이 개콘 작가였어요. 그러니까 무대를 직접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여전히 못 버리고 가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을 좀 더 주로 하게 됐지만 전공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몇 번을 때려친 유튜브들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긴 하지만 정말 더 원하는 거는 실물 무대를 만들고 꾸미고 연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킹키가 그 영상에서 혹은 다른 영상에서도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워낙 많은 걸 봐가지고 다 섞여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고요. 하여튼 그런 무대에 대한 예찬? 무대에 대한 생각? 이런 거를 말하는 걸 보면서, 되게, 내 마음과 같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분은 댄서시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꿈이겠지만, 저는 그냥 직장인이라서 할 수가 없는 게 맞지만, 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공감이 됐고요. 그치, 그치. 무대 멋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또 되게 뜬금없는 부분인데, 대학교를 일찍 자퇴하고 빨리 춤췄던 것을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약간 이쪽으로 다른 계열로 빠지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 뭐 학교를 일찍 자퇴하거나 그만둬서 그냥 빨리 이 길을 선택한 거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았었는데 거기서 되게 예상치 못하게 근데 자기는 거기서 좀 더 해볼 걸 그랬다고 그거를 그때 해냈으면 자기가 좀 더 꾸준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되게 오 하고 되게 끄덕끄덕 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뭘 포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다시 또 몇 번을 그만둔 대학원을 다시 돌아가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도 과감하게 좀 버려야 되나. 버릴 거 버리고, 하고 싶은 걸 좀 찾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매번 하는데, 또, 그래, 이걸 버티면 나는 좀 더 꾸준한 사람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그 영상 덕분에 하게 돼가지고, 되게, 마음이 되게 이상했습니다. 그런, 그러게요. 하여튼 되게 뜬금없는 부분에서, 이 사람이 되게 내가 살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이미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문득 했어요. 저는 좀 더 그런 삶을 동경하나 봐요, 확실히. 근데 뭐, 당연히 그분들은 댄서시고, 나는 그냥 직장인이지만, 뭐, 꿈은 꿀 수 있고, 앞으로의 인생이 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그러한 연유로 요즘 그, 킹키와 그 디바말 킹가비 채널에 다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또 10화에서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뭔지 모르겠다. 막 혼자 하면 너무 진지하고 느끼해지고 막 같이 있으면 좀 깔깔깔 거리는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깔깔 콘텐츠를 내가 원하는 건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둘 다 완전 극과 극 좀 극명한 모습들도 다 내 모습이라는 거를 조금 이런 걸 보면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거를 되게 디바마 보면서 킹키 연기 보면서 깨달은 것도 웃기긴 한데 뭐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요즘 그래서 빠진 것은 그렇다. 그래서 조금 더 내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한다. 둘 다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또 주제는 책인데요. 저는 약간 사는 게 힘들면 책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책 생각이 났었고요. 책이 나한테는 좀 도피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이런 게 사실 독서나 뭐 그런 게 책, 독서 이런 게 엄청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흥미 위주여도 된다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저도 거기에 엄청 동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흥미는 좀 아닌 것 같고 당연히 뭐 유튜브가 더 재밌고 뭐 다른 것들이 훨씬 재밌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마음이 좀 많이 지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때가 오면은 자꾸 책을 읽으려고 해요. 뭔가 재밌는 거를 봐도 재밌지 않고 웃긴 걸 봐도 웃기지 않고 그럴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뭘 봐도 공허하고 뭘 해도 공허할 때는 책을 읽는 게 그나마 가장 알맹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라는 생각을 주로 하고요. 이제 이런 느낌은 좀 내가 뭘 노력해서 바꿀 수 없는 상태일 때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먹는 것 같고, 가장 최근의 예시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올해 한 4월까지 나라꼴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뒤숭숭했잖아요? 그때 책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내가 뭘 할 수도 없고 뭘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막막할 때 책을 읽으면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때 진짜 출퇴근 시간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읽었었고요. 그래서 소설을 제일 좋아하는데 원래는 한국 문학을 좋아하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비소설책, 그러니까 비문학 책도 또 읽어지는 것 같아요. 삶이 답답하고 이 세상이 왜 이럴까 막 이러니까 약간 비문학 책 좋은 게 있으면은 또 그걸 읽고 그렇지 그렇지 하고 뭔가 생각 정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조금 비소설책, 비문학 책도 좋아하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당연히 그래서 그런 이번 연초, 작년 연말, 올해 연초 그때에 비하면은 당연히 너무너무 살기 좋아진 지금이지만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도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좀 공허해서 책 생각이 나길래 이번 11화 주제를 책으로 정해봤습니다. 책 얘기를 계속 하고 싶다 했는데 뭔가 이걸 혼자 주절주절 하기가 어려워 뭐 어쩌고 싶어해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래, 뭐 대본도 쉽게 쓰기로 했고 그냥 쉽게 쉽게 가기로 한 김에 도전을 하자.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갖고 왔었고요. 뭔가 제가 책 얘기를 전문적으로 한다거나, 이거는, 이 책은 이래서 재밌고, 저 책은 저래서 좋으니까, 이거는 뭐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이런 말은 정말 못하는 편이고, 일목요연하게 막 정리하는 스타일도 아니어가지고, 뭐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재미로, 책도 재미로 읽는데, 책 얘기하는 팟캐스트는 더더더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막 1월 1일이 됐을 때 올해 목표를 세우면서 올해 1년에 책을 15권은 꼭 읽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야심차게 이북 리더기를 샀어요. 이게 원룸에 살고 제가 지금 본가에 안 살고 저 혼자 서울에 나와서 살고 있는데 본가에 사니까 원룸에 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수납장이 없으니까 책을 보관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는 대로 다 뭔가 살 수도 없고 빌려보는 것도 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도서관에 가는 것도 시간과 그런 게 너무 제약적이고 바로바로 읽고 싶은데 바로바로 막 빌릴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북 리더기를 사봤는데 저는 진짜 좋았습니다. 추천을 합니다, 저는. 근데 막 책을 자기가 너무 안 읽는데 1년에 한 권 읽을지 말지 할 그런 정도다. 근데 이게 있으면은 좀 책을 많이 읽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추천이고요. 약간 그래도 1년에 한두 권 이상, 약간 두세 권 정도는 1년에 꾸준하게 읽는 편이다. 인데, 좀 더 많이 읽고 싶다라는 욕심이 든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북 리더기 추천드립니다. 엄청 가볍고 접근성이 좋고 요즘에는 이제 전자책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구독을 해놓으면은 비용이 엄청 절감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기기값이 좀 들고 구독료도 당연히 구독료지만 뭔가 책을 그걸 다 산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그 비용적인 부담이 좀 되는데 일단 비용 면에서 많이 삭감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읽을 수 있어서 그런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뭔가 책을 꾸준히 읽기는 읽지만 더 많이 읽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북 리더기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걸 녹음하는 8월 기준 13권을 읽었고요. 지금 14권째 책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목표치는 뭐 스근하게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권을 가지고 뭐 다 얘기하기는 연말 결산도 아니고 또 상반기 결산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지금 8월 둘째 주 발행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읽었던 것들 중에서 올해 읽었던 것 중에서 몇 개만 소개하고 싶은 것만 조금 가져와 봤어요. 문학이랑 비문학이랑 나눠서 이렇게 몇 권씩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문학, 천선란 작가의 청개의 파랑인데요. 이 책을 제가 완전 초반에 읽었어요. 한 1월, 2월 뭐 이때 읽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사실 많이들 알고 있고 작가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들어보면 다 아는 건데 이게 2019년, 20년 이 무렵에 이 한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좀 붐이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젊은 작가상에 최은영 작가가 대상 받고 막 이랬을 무렵에 저는 그때 당시에 최은영이나 김초엽의 작품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 청개의 파랑도 알고는 있었고 이 책도 너무 좋다고 하니까 언제 한번 읽어봐야지 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시간이 지금 벌써 이렇게 지나서 2025년이 됐는데요. 제 친구가 이 책을 너무너무너무 강추를 하길래 그래 하고 이제 이북 리더기를 산 김에 밀리의 서재에 보니까 딱 있길래 읽어봤죠. 근데 유명한 이유를 알겠고 좋다고 하는 이유도 알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고 좋다고 느낀다. 이거는 진짜 보편성이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좋았어요. 저는 과학을 좋아해서 뭔가 물리학, 천체 물리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과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은 없지만 유튜브 같은 거 진짜 많이 보고 특수상대성 이론 뭐 이런 거 양자역학 이런 거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SF 문학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청개의 파랑이야말로 SF라는 소재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정말 찬란한 이야기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 문명의 발달이 우리가 지금 어느 쪽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책을 이렇게 쓱 들이밀고 싶을 정도로 부드럽지만 강단 있게 말해주는 책 같았어요. 뭐 엄청 유명해서 저의 정리보다 청개의 파랑 줄거리 이렇게 치시면은 뭐 많이 나올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강의 줄거리를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이 2035년인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미 상용화된 시기였고요. 이 책의 주인공은 경마장에서 경마를 하는 기수 로봇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수가 이제 위험하고
또 인간이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바뀐 상태였고, 그 기수 로봇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의 이름은 콜리입니다. 그래서 이 콜리랑 같이 한국 신기록을 세웠던 투데이라는 아주 명마가 있어요. 근데 이 기수 로봇은 사실 기수 역할을 하게만 딱 만들어지고 조립돼야 하는데 콜리한테 살짝 뭔가 오류가 있었어가지고 감정을 읽는 뭔가 그런 감정을 이해하는 그런 칩이 삽입된 거예요. 그래서 혹사당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투데이가. 원래 기수 로봇은 그런 것을 느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서 기수 로봇으로 바뀐 건데, 이 콜리는 투데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여겨가지고, 콜리가 직접 이 투데이를 그만 뛰게 하려고 낙마 사건을 꾸며가지고 자기가 직접 말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말발굽에 밟혀가지고 거의 이제 막 해체될 정도의 부러지고 이제 구겨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그작 됐는데 폐기되기 직전에 로봇 조립, 막 로봇에 막 그런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 연재한테 구출돼가지고 연재가 콜리를 다시 조립을 해요. 연재의 언니인 은혜, 그리고 이 둘 자매의 엄마인 보경, 이렇게 세 사람과 콜리가 한 집에 살게 됩니다. 근데 은혜는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아빠는 소방관이었는데 사고로 일찍 먼저 돌아가세요. 연재가 학교 친구인 지수랑 휴머노이드 개발하는 그런 고등학생 경진대회? 뭐 이런 거에 나가게 됐는데, 그 주제로 언니의 자유, 그러니까 은혜의 자유를 위한 바퀴를 만드는 주제로, 그걸 소재로 나가게 되고, 은혜는 또 콜리의 그러니까 투데이를 대회에 다시 복귀시켜가지고 천천히 달려서 은퇴하는 그림을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뭔가 일을 꾸며요. 그런 식으로 이제 큰 줄거리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줄거리를 말한 이유가 이 책의 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줄거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줄거리를 정리를 했고요. 이 책의 하이라이트, 이 책의 백미라고 느낀 첫 번째 부분은 그리움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연재랑 은혜의 엄마 보경은 소방관이었던 남편이 일찍 먼저 죽어가지고 그리움에 평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콜리는 감정칩이 삽입은 됐지만 그게 되게 제한적이라서 단어를 딱 1000개 정도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알지만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단어를 새로 정의를 해야 됐었는데, 그래서 보경과 콜리의 대화 중에 한참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경은 문득문득 방금 전과 다른 눈을 하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이런 얘기 전부 그 사람에게 했겠지? 미안, 인간이 원래 이렇게 주책 없어. 그런데 너는 그리움이 뭔지 모르겠지? 부럽다. 그리움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해도 될까요? 보경은 콜리의 질문을 받자마자 깊은 생각에 빠졌다. 콜리는 이가 나간 컵에서 식어가는 커피를 쳐다보며 보경의 말을 기다렸다. 기억을 하나씩 포기하는 거야. 보경은 콜리가 아닌 주방에 난 창을 쳐다보며 말했다. 문득문득 생각나지만 그때마다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덩어리를 하나씩 떼어내는 거지. 다 사라질 때까지. 마음을 떼어낸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다 죽어요. 이러다 나도 죽겠지. 죽으면 다 그만이지. 하면서 사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창을 바라보는 보경의 시선 각도와 느려진 숨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어 콜리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었다. 콜리 역시 메모리에 저장된 순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그 순간으론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식탁 끄트머리에 걸쳐있던 노을빛이 길어져 이내 식탁을 반으로 가르듯 가로질렀다. 그리운 시절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거야. 보경의 눈동자가 노을빛처럼 반짝거렸다. 반짝거리는 건 아름답다는 건데. 콜리 눈의 그 반짝거림은 슬픔에 가까워 보였다. 행복이 만병통치약이거든. 행복한 순간만이 유일하게 그리움을 이겨. 그리움이란 그런 것이구나. 콜리에게도 그리워할 순간이 생겼다. 투데이와 주로를 달릴 때다. 투데이가 행복해하는 진동을 느끼면서. 이 부분인데,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언제나 누군가의 부재를 겪으면서 살겠죠? 시간은 무한하다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유한하고 짧으니까 그래서 한 번씩 그 누군가의 부재를 상상하면 막, 막 너무 앞이 깜깜해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막 지금부터 섣불리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는데 뭔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은 해답을 찾은 것 같기도 했었어요. 행복한 순간만이 그리움을 이긴다라는 이 문장 자체가 되게 단순하고 사실 누구나 다 아는 명제인데 동시에 그거를 제대로 느끼면서 진실로 그걸 느끼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눈물이 엄청 많이 났어요. 제가 원래 텍스트를 보면서 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책이나 뭐 눈물이 많이 없어서 영화나 뭐 이런 걸 보고도 잘 안 우는데 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느껴보지 못한 슬픔을 미리 느끼는 것 같기도 했고요. 행복한 순간 뭔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증명할 순간들을 계속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또 책 초반부에 되게 상반된 서술이 나오는데 그때 소방관인 아빠, 그러니까 보경의 남편이 죽을 때 보경도 같이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보경의 서술로 숨 쉴 때마다 늑골이 아파 그 고통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간신히 느꼈던 날들이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방식이 이렇게나 양극단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러니까 인상 깊다고 생각한 이 책의 두 번째 백미는 기술과 문명의 발전이 연대라는 대의를 갖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주제의식을 좀 보여준 부분이었는데요. 연재랑 지수가 전국 그런 휴머노이드 개발 대회에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주제로 결국에는 둘이서 이제 책 내내 그걸 무슨 주제를 할지 뭘 만들지 막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언니인 은혜한테 영감을 받아서 계단이나 길에 알맞게 바퀴가 변하는 휠체어를 만드는 주제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심사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이 이제 이 아이디어를 왜 냈냐, 어떻게 하다가 만들게 됐냐라는 질문을 연재에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한 내용인데요. 한번 외출하기 위해 남들보다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준비를 한다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의지나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끝내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렵거든요. 도움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들이 많으니까요. 누구는 쉽게 수술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그 수술은 누군가에게 불가능과 같은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온전한 두 다리를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리는 형체죠. 진정으로 가지고 싶은 건 자유로움이에요. 가고자 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요. 자유를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잘 만들어진 오르지 못하고 넘지 못하는 것이 없는 바퀴만 있으면 돼요. 문명이 계단을 없앨 수 없다면 계단을 오르는 바퀴를 만들면 되잖아요. 기술은 그러기 위해 발전하는 거니까요. 나약한 자를 보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강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연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문장까지 무사히 내뱉었다. 인류 발전의 가장 큰 발명이 됐던 바퀴도 다시 한번 모양을 바꿀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바퀴가 고대 인류를 아주 먼 곳까지 빠르게 데려다 줬다면 현 인류에게도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AI를 비롯해서 막 과학기술의 발전이 엄청나게 가속화를 또 달리고 있잖아요. 이 문명의 발전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되게 암담해진 때가 많았었거든요. 저는. 이걸 되게 그냥 정말 납작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그냥 주식 부자들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정말 이 책의 주제의식이자 정말 제가 꼽은 백미이자 모두가 무릎을 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과 문명의 발달이 우리 모두 함께 연대하는 의미로 그런 대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이제는 우리 모두 개인이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천개의 파랑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먼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책은, 두 번째 책은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1984도 되게 고전이잖아요. 그리고 딱 말했을 때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고전인데 또 생각보다 이런 고전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다른 책에 막 밀리게 되니까. 그래서 저도 뭔가 어릴 때 세계문학 전집 이런 거에 있었어가지고 읽었던 것도 같은데 진짜 기억이 안 나고 뭔가 자아가 있는 이후로는 처음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야말로 정말 정세가 너무너무 어지러웠던 2월 막 그 무렵에 읽었었고요. 이게 진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답답함에 휩싸여서 좀 회피하는 느낌으로 읽게 됐어요. 1984의 줄거리도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너무 방대하고 내용이 일단 양이 많고 길고 내용도 많아서 이거 1949년에 작가가 조지 오웰이 1984년에 이런 디스토피아가 온다면 어떨까라고 상상해서 쓴 이야기거든요. 세상이 세 개의 대륙, 세 개의 나라로만 나누어졌고 이 세 나라들은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얼굴도 모르고 존재도 모르는 빅브라더라는 존재가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 오세아니아라는 가상의 그 대륙 국가 속 윈스턴이라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줄거리 요약을 잘 못해요. 뭔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줄거리가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읽는 것까진 좀 힘들다 하면은 미음사 유튜브에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책이 되게 묘한 게 분명히 1949년에 쓴 1984년에 상상된 모습인데 내가 사는 지금 2025년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때는 그랬어요. 2월에 읽을 때는 이거 지금 2025년 대한민국 아니고?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고 근데 이래서 이게 고전인 거고 그래서 가치가 있는 책인 거겠죠,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 제가 왕복 1시간씩 이제 갈 때 올 때 1시간씩 있는데 지하철에서 이 무렵부터 급행열차를 안 타고 일반 열차를 그냥 쭉 1시간 달리면서 계속 1984를 읽었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걸로 위로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상상했던 디스토피아가 안 왔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역사는 돌고 돌고 우리는 이런 디스토피아를 한 번쯤은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아무튼 되게 의외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언제 출근길에 거의 마지막까지 다 읽고 되게 급하게 생각이 막 나가지고 메모장에 막 썼던 내용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한번 읽어보자면요.
본인이 윈스턴인지는 꿈에도 모른 채 알 수 없는 빅브라더에게 세뇌된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윈스턴인 줄도 모르고 윈스턴인 자들과 윈스턴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윈스턴이 아닌 자들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2025년이 되었습니다. 무지는 힘이라는 말이 왜 가상의 1984년이 아니라 실제 내가 살고 있는 2025년에도 통용되는 걸까요? 라고 제가 메모장에 적어놨더라고요. 이 책 속에서 빅브라더가 계속해서 사상의 핵심이라고 외치는 세 가지 문장이 있거든요.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이게 되게 상반된 두 단어를 붙여가지고 만든 사상 전파 문장? 이런 건데, 이게 되게 척 보기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막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 진짜 인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정말로 했었고요. 그렇게 막 다들 외치는 자유는 진정으로 무엇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여기 이거 하니까 생각난 또 다른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있었는데, 책에서 권력은 수단이 아닐세, 목적 그 자체네, 혁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독재를 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걸세, 박해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박해일 뿐이네, 고문의 목적은 고문이고 말일세, 그처럼 권력의 목적도 권력 그 자체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책을 읽다 보면은 이 말에 되게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진다는 게 아니라 와 진짜 맞는 말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고문의 목적은 고문이다. 권력의 목적도 권력 그 자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이걸 원해, 나는 이러이러한 세상을 원해 라고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가치들이 과연 그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더라고요. 내가 부르짖는 이 가치의 목적이 진짜로 목적이 따로 있는 게 맞는가? 그 부르짖는 그 가치 자체가 목적인 건 아닌가? 라는 것을 항상 스스로 질문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전이 되게 재미없다는 편견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읽는 이유, 읽어야 하는 가치는 정말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이 1984를 30이 되는 해 읽으면서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고전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문학 작품 중에서 두 가지를 짧게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김애란 작가의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고요. 윤희형 작가의 붕대 감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두 책이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졌었거든요. 실제로 뭐 언제 쓰였는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 두 책이 갖고 있는 뭔가 주제의식? 그런 느낌이 사람이 한 가지만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입체적이고 좀 다면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막 무단횡단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다 라고 해서 정말 이렇지만은 않다, 뭐 약간 이런 자꾸 애매하고 오묘한 느낌을 주는 지점에서 이 두 책이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었고요. 붕대 감기는 뭐랄까 약간 나 이렇게 뭔가 부족하게 살아도 이런 식으로 해도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나?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스스로 의심하고 있다거나 뭔가 그런 의심 때문에 스스로를 좀 괴롭힌다거나 하시는 여성분들이 있다면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완벽한 페미니즘이 있을까라는 논쟁이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어디까지 노력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거는 가치가 있는 거 없는가, 막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서로를 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하여튼 페미니즘의 연대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어서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작품은 이 책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
누군가를 잡은 손과 놓친 손이 같을 수 있다. 라는 문장이거든요. 여기서도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있었는데, 하지만 삶은 이야기와 다를 테지. 언제고 성큼 다가와 우리의 뺨을 때릴 준비가 돼 있을 테지. 종이는 찢어지고 연필을 빼앗기는 일도 허다하겠지. 누군가 집을 떠나 변해서 돌아오는 이야기. 지우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알았다. 하지만 그 결말을 잘 믿지는 않았다. 누군가 빛나는 재능으로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 재능이 구원이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몰입하고 주인공을 응원하면서도 그게 자신의 이야기라 여기지는 않았다. 지우는 그보다 숱한 시행착오 끝에 자신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는 이야기. 그래도 괜찮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에 더 마음이 기울었다. 떠나기, 변하기, 돌아오기, 그리고 그 사이 벌어지는 여러 성장들. 하지만 실제 우리는 그냥 돌아갈 뿐이라고. 그러고 아주 긴 시간이 지나서야 당시 자기 안에 무언가가 미세히 변했음을 깨닫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우리 삶의 나침반 속 바늘이 미지의 자성을 향해 약하게 떨릴 때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성장이라 부를 수 있을까?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는 데다 거의 표도 안 나는 그 정도의 변화도? 혹은 변화 없음도? 지우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이런 부분인데요. 변화 없음도 변화이고 성장이다. 이게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3명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들이 다 청소년이란 말이죠. 고등학교 여름방학 동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는데 그래서 조금 청소년 성장소설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도 어른들도 여전히 성장 중이니까 이 책을 성장소설로 그냥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냥 가만히 변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노력이라고 하잖아요. 퇴화하지 않으면은 어쨌든 가만히 있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책이었고, 두 책이 되게 진짜 비슷한 점이 한 줄로 정리가 안 돼요. 이 앞에 말한 뭐 천개의 파랑이나 1984에 비하면은 정말 얇거든요, 이 책은. 되게 후루룩 읽을 수 있는, 한두 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 되게 짧은 책인데 되게 묘하고 역설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있어서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그런 약간 인생을 관통한 책 같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함께 가지고 와봤고요. 다른 앞에 말한 두 책은 좀 너무 굵으니까 만약에 책을 추천받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요 두 책, 지금 이 중 하나는 거짓말, 그리고 붕대 감기, 이 두 권을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비문학 파트인데요. 원래 비문학을 꽤 많이 읽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3권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던 책이 있는데 하미나 작가의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줄여서 그냥 미괴오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제가 언제 한번 꼭 진짜 꼭 반드시 이 악은진에 초대해서 마이크 앞에 앉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 책을 추천을 해줬거든요. 여기 이 책은 정신질환,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라든지 강박장애라든지 하여튼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이렇게. 그러니까 여성들이 정신질환에 왜 걸리는가, 이 진단은 과연 여성에게 적합한가 아닌가, 혹은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까지 나오는 책인데요. 사실은 저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지가 꽤 몇 년이 됐거든요. 이제 벌써 5년, 4년, 5년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너한테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저도 바로 읽었던 책이었고, 저도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진료를 받고 있는 그런 정신질환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진단을 받지 못한
섣불리 진료를 받지 못한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요즘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여자들이 이 책을 읽고 조금 해방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아, 나만 그런 건 아니었구나. 우리 세상 구석구석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연대감을 느끼기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이 약간 정신질환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서야 하는가,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하고, 내가 어떠한 뭔가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는가? 이것까지 좀 알 수가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뭔가 임상, 의료에서의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인류 표준이 좀 남성에 맞춰져 있잖아요. 남성 스탠다드를 벗어나서 여성 정신질환이 어떤 식으로 특수하게 전개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뭐 이런 식의 서두를 내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책 전체에 좀 이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좀 안 해봤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맞는 말인 것 같다. 좀 동감하게 된 것도 있었고요. 제가 특히 좋았던 부분은 또 이 책이, 작가가 이 책을 풀어나간 방식이었는데요.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얽은 기본 단위는 개인의 이야기예요. 개인의 뭐 병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자기가 아팠던 이야기, 극복한 이야기, 뭐 힘들었던 이야기, 뭐 이렇게 하여튼 다 개인의 이야기가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데, 이 하나의 세포, 하나의 셀을 이 단위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잘 써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정신질환의 이론, 우울증의 이론, 그리고 남성 스탠다드와 여성 스탠다드의 다른 점에 대한 이론, 뭐 이런 이론을 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병명의 역사를 갖다가 가족 단위로 넘어갔다가 사회 단위로 넘어가서 공동체 범위로 확장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마지막 장이 아마 뭐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돌봄, 약간 이런 식으로 주제를 좀 뻗어나가는데, 이렇게 글을 뻗어나가는 방식이 되게 자연스럽고 또 설득력도 있었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거를 어쨌든 이것도 올해 초쯤에 읽었던 거라서 막 대학원을 다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나 내 논문 써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을 무렵에 이 책을 읽었더니, 아, 이게 잘 쓴 글이라는 거는 뭔가 이 내용 단위도 그런 것도 엄청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쓰는가, 그 내용들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주제의식까지 쭉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좀 설득력 있게, 확실히 설득력 있게 쓰는 것이 정말 잘 쓴 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읽어보자면요. 우리는 아픈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늙고, 암에 걸리고, 만성질환을 앓고, 우울증을 겪고, 손목을 그어본 모든 연약한 이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일상에서 연약함을 치워버리고 골칫거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 고통을 잊으라 하지 말고 고통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의 짐이고 또한 힘이기에. 이 부분이 아마 거의 마지막쯤에, 거의 좀 후반부에 나왔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책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게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인 것 같더라고요.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이 연대라는 대의가 발휘되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고, 그래서 뭔가 이 책을 읽는 우리라도 함께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막 뭐 불면이나 우울증 같은 건 사실 굉장히 가벼운 질병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되게 잘 쓰여진 책이라 꽤 두꺼운데도 빨리빨리 읽을 수 있고 잘 읽히고, 엄청 좋은 책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추천해준 친구한테도 너무너무 좋은 책,
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다. 너무 고맙다.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첫 번째 책은 하미나 작가의 미개오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책은 이 책도 되게 독특한데 나임윤경 교수님이자 작가님의 공정감각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저자명이 사실 한 명이 아니라 나임윤경 외 13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책이 뭐냐면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인 나임윤경 교수님께서 사회문제와 공정이라는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수강생들이 에브리타임에 글을 적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 글들을 다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이 책이 몇 년 전에 연세대학교 학내 노동자가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해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라고 이제 노동자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이제 이 교수님께서 이게 에브리타임이라는 학내 커뮤니티가 이렇게까지 뭔가 편향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에브리타임에 건전한 토론 주제를 던질 수 있는 활동을 해보자라고 시작하셨다고 이제 책 서두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들은 대부분 굉장히 현시안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한 줄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2030의 공정감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가장 골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공정감각인 것이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위해서 공정성을 요구하는가? 이들이 원하는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공정성인가? 공정함이란 대체 무엇인가? 약간 이렇게까지 좀 넘어가는데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에브리타임 글을 쓰는 활동을 했더니 자꾸 그 글들이 소위 말해서 썰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꾸 삭제되고 신고당하고 해서 없어지고 하니까 그러면 썰리는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 책으로 내자 해서 낸 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재밌었던 거는 굉장히 현시안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우리 세대가 고민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당장 생각하고 있는 어떤 답답한 마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이게 뭔가 아닌 거는 같은데 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내가 이건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완전 근시안적인 거에 대해서 그런 류의 세상의 담론에 대해서 지금 딱 당장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읽는 내내 좀 속이 시원한 것도 있었고 불평등이나 차별, 혐오 막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차별이고 혐오인 줄도 모르고 오직 그냥 정량적인 공정함, 공평함 이런 것들이 막 정의인 것처럼 편향돼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면 그 큰 목소리를 따르는 주류 담론이 다시 파생되고 그럼 그것이 주류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일지라도 목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여론은 그게 맞다는 식으로 흘러가기 쉬운데 이제 이런 게 침묵의 나선 이론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엄청나게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이게 이렇다고? 이렇게까지 틀린 생각에 이렇게까지 혐오적인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동조한다고?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읽어보면은 되게 좋을 책이었고요. 이걸 읽으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었구나. 우리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돼서 안심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세상이 약자의 선에 맞추면 사실 모두가 편할 수 있잖아요. 계단을 없애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한 대 더 두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비장애인들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약자의 선에다가 맞추면 사실 모두가 편할 수 있는 건데 왜 약자를 자꾸 배제하고 가려고 하는지 그 뭔가 일반인이라는 평범함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허들을 왜 자꾸 높이려고 하는지
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기이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자꾸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아, 나 너무 위선 떨고 살고 있나?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게 다 너무 위선인가?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좀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고,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해야 하는 생각이겠죠? 근데 이제 커뮤니티는 침묵의 나선 이론이 지배한 여론을 가지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아, 그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좀 제가 밑줄을 쳐놨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읽어보자면, 글을 쓰다 보니 결국 필요한 건 공감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떠한 의견에 반대하기 전에 글을 쓴 사람의 입장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것. 너무 과하다라며 비판하고 공격하기 전에 어떤 마음과 논리와 철학에서 나온 실천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 말이다. 이런 부분이, 이 내용이 지금 당장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은 사실 영성의 능력이고 지능의 영역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어떤 의견에 반대하기 전에 일단은 아니 그게 아니야. 넌 너무 과해. 라고 말하기 전에 아,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어떤 논리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같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소개하다가 보니까 생각난 부분인데, 이 책 내용 중에 이 작가님의 조카분이 캐나다에 살았대요. 그래서 그 캐나다에서 좀 똑똑해가지고 막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고 영재 중고등학교 졸업해서 소위 엘리트로 산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집안에서는 이 아이가, 이 학생이 아이빌리그에 진출을 할 줄 알았는데 조카가 막 자기는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기도 싫고 그냥 여기에 있고 싶다 해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여기는 공립대학교인데 그냥 거기에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이해가 안 되니까 너는 왜 비싸고 좋은 영재학교 나와가지고 명문대를 왜 안 가려고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셨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조카가 말하기를 영재학교에서 받은 그런 좋은 양질의 교육은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남아있는 거다. 어디에서 내가 뭘 하면서 살든지 가질 수 있는 거다. 내 자양분이 되는 거다. 그거는 내가 지금 어느 대학에 가든지는 상관이 없는 거다. 라고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되게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명문대를 가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걸까요? 엄청 어릴 때부터 막 학원 다니고 좋은 학교 가려고 막 좋은 고등학교도 가고 하니까 막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취업하고 그럼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근데 뭔가 대학이라는 것이 명문대라는 이름이 그런 발판이 되면은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사실은 늘 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더 했고요. 영재교육이나 명문대학교에서의 그런 고등교육, 양질의 교육은 그런 방향을 지시하는 쪽으로 나아가서는 더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교수님이, 이 작가가 여기서 덧붙인 내용으로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수지는 20살도 되기 전에 좋은 교육의 목표는 명문대 입학이나 대기업 취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 역시 수지를 보며 교육이 더 많은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좋은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 제공을 목표해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게 됐다. 이러한 확신을 상식으로 공유하는 사회의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대학교는 친자본, 반노동의 기조를 고스란히 흡수하고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자본에 종속되지 않는 노동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열어줄 창조적 지식 생산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한국 대학교의 현실에서는 그려보기 어려운 상상을 해본다. 라고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되게 문제작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국 명문대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는 게 골조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작이고 굉장히 발칙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음, 동의합니다. 라는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읽어보고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누군가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읽어보시고 혹시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이나 뭐 DM이나 댓글 다 괜찮으니까요. 어디든지 댓글 반응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책 공정감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보고 싶었던 책은 캐럴라인 랩이라는 작가의 욕구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여성은 왜 원하는가예요. 되게 직관적이죠? 이 작가가 실제로 거식증을 꽤 오래 앓았고, 그래서 그 거식증 때문에 고통받던 시절을 회고하면서 나는 진정 무엇을 원했는가, 무엇을 원해서 그렇게까지 굶어야 했는가, 여성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여성들의 욕구에 대해서 쓴 책이고요. 뭐 식욕으로 시작해서 성욕, 애착, 인정욕, 만족감 등등 아주 다양한 분야의 욕구를 다룹니다. 이 책은 하말런만 채널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보고 되게 흥미롭다 해가지고 찜해뒀다가 언제 약간 전자책 신간이 나온 거를 봤어요. 그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나왔네? 하고 바로 저장해서 바로 읽게 된 책이었고요. 근데 이 책은 제가 그렇게 막 재밌게 읽진 않았었거든요. 읽으면서 되게 힘들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고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문화권이 다르다. 여기는 영미권의 이야기고 우리는 굉장히 또 동양의 한국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문화권이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읽는 내내 했어가지고 그런 점과 그리고 제가 딱히 욕구가 없는 편이에요. 뭔가 식욕이나 이런 거 먹는 것도 딱히 좋아하지 않고 막 이렇게 찾지도 않고 모든 인생을 사는데 큰 욕구가 없는 인간의 형태라 그래서 조금 공감이 덜 됐다. 그래서 읽기에 어렵기도 했고 시간도 좀 많이 걸렸고요. 만약에 그래서 좀 사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죠. 외모나 외형에 대한 피상적인 욕구가 있다거나 그냥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항상 입에 달고 산다거나 요즘 다들 근데 그렇게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읽으면 그런 여성들이 읽으면 아주 재밌게 공감을 하면서도 그치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깨달으면서 읽을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재미없게 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걸 왜 가져왔느냐? 막상 다 읽고 나니까 하이라이트를 친 게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이제 문학에선 천개의 파랑이었고 비문학에서는 욕구들. 그래서 나 되게 재밌어 했었네. 나 되게 재밌게 읽었나 본데? 하고 들고 온 책인데요. 이 책의 초반부에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들의 욕구 이야기 이런 걸 할 때 사실 모녀 관계가 빠질 수가 없는 요소다 보니까 이 책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전 되게 공감이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되게 문화권이 다르니까 이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런 거를 좀 넘어서서 여성의 일생 속에 그리고 어머니의 일생 속에 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느끼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흥미롭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제가 밑줄 친 부분이 또 있는데 어머니라는 존재는 비록 자신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더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일이 너무 흔히 일어난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보통은 자기 자신보다 자녀들에 대해 더 큰 포부를 품는다고 하지만 이런 일에도 한계는 있다.
자신의 고립 때문에 깊은 우울을 느끼는 어머니는 자녀가 걷거나 말하는 것에 열광할 수 없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어머니는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느긋한 마음으로 볼 수 없으며, 자신의 열망과 야망과 좌절감을 억누르고 있는 어머니가 자녀의 기쁨과 실패에 감정이입하며 공감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쨌든 어머니도 자식의 모든 길에 박수 쳐줄 수는 없다. 라는 말이 되게 사실 충격적으로 다가오긴 했거든요. 관념적으로 엄마는 내가 하는 거를 다 응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딱 말하기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비극이 자꾸만 일어난다.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본인들의 욕구가 이만큼이 있는데 자신의 자녀가 그 욕구를 자꾸 충족하려고 했을 때 오는 어쩔 수 없는 반감?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여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게 되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이제 이 장이 2장인가? 3장인가 2장인가에 이 어머니와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자신이 어머니와 반대쪽에 있음을 깨닫는 것은 은밀하고도 필연적인 고통이 될 수 있다 라고까지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말하는 K장녀 뭐 이런 거랑 좀 문맥이 다 있는 것도 같아요.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세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 개인이고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다를 수 있음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는 내 자신이 나의 엄마와 반대쪽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되게 괴로울 수 있겠다. 그러면 그것은 괴롭지만 필연적일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딸이 어머니에게서 멀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아무리 신중하게 내디뎌도 혹은 아무리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도 모두가 달콤 씁쓸하며 거의 감지되지 않는 방식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처한 상황은 다양해도 이는 아주 많은 여자들에게 해당하는 일일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직업을 위해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을 일하고 그러면서도 집안 살림까지 용케 꾸려내고 당신의 숙제까지 도와주고 축구 경기에 태워다주고 데려오고 납부해야 할 돈을 지불했다면 당신이 어머니가 했던 것보다 덜 하기를 원하거나 더 쉬운 것을 원할 경우 어떻게 자신을 이기적이거나 부족한 존재로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라는 물음이 나오거든요. 저한테 있어서는 이 부분이 핵심 같았어요. 여기에서 표현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 저희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직업을 위해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14시간씩 연습하고 뭐 그러면서도 집안 살림 다 용케 해내고 모든 것을 다 빼놓지 않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엇인가를 덜 하기를 원했을 때, 혹은 뭔가 엄마와 반대편에서 하고 싶은 게 생겨서 이쪽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내가 이기적이다 혹은 내가 부족한 존재다 라고 항상 느껴왔던 것만 같아요. 나는 되게 나의 특이한 케이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고 아프게 느껴진 때도 있었는데, 이런 책을 또 읽으면서 이게 또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했고요. 또 그냥 뭐 저뿐만 아니라 이런 한국적인 맥락에서 희생하는 어머니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실제로 보고 자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래서 그것보다 뭐 덜 하기를 원하거나 더 쉬운 것을 원할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너무 어렵다 사는 게. 여성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위에서부터 뭐 어머니의 어머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책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욕구가 좀 없는 편의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책을 좀 다 흡수하고 100% 소화하는 데는 좀 불가능했을 수도 있고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이 나라 한국에서 사는 여성으로서 이틀 안에서 막 덜 먹어야 한다거나 더 말라야 한다거나 더 뭔가 보기 좋아야 한다는 명제 아래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여성이기에 저도 당연히 도움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을 또 알게 된 책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말론만 언니들이 이 책을 추천한 이유를 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도 하나만 더 읽고 싶어요. 1980년대부터 시작된 분노의 힘이 빠지는 추세를 인정하며 그리어는 인터뷰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여자들의 분노를 모으려고 노력했어요. 수년간 우리는 여자들에게 자신의 분노와 접촉을 유지하라고 말해왔는데 이제는 나도 분노가 골고루 분배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충분히 분노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하는 것은 슬퍼하는 것이죠.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더 분노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약간 사소하게나마 분노를 의식적으로라도 하는 편인데 그런 거죠. 뭔가 웃어서 넘길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웃어서 넘기면 더 둥글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화를 내야 하거나 분노를 해야 될 때는 꼭 분노하자. 그냥 둥글게 넘어가는 게 좋은 거지라고 살지 말고 내가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를 하자.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뭔가 연대적인 의미에서도 쓸모가 있겠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이었고 이 책에도 이런 문장이 나와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튼 이렇게 비문학 총 3권을 이야기해봤고요. 문학이랑 비문학이랑 해서 꽤 많은 책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대본이 없이 막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써져 있는 대로 읽지도 않았던 것 같고 글쎄요. 뭔가 편집을 하면서 군말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되게 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냥 마음 먹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진행을 앞으로도 쭉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14번째 책으로 읽고 있는 건 토막난 우주를 안고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현대 젊은 작가들 SF 엔솔로지거든요. 작품들이 이렇게 단편으로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SF라서 저는 또 원래 좋아하는 소재고 너무 재밌겠다 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는 근데 딱히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반쯤 읽었거든요. 이 책은 그러니까 토막난 우주를 안고서는 큰 주제가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죽음 그 자체, 죽음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 죽음 이후의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거에다가 SF를 좀 섞으려고 하니까 디스토피아도 좀 등장하고 막 좀비도 등장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판타지에 좀 더 가깝다. 근데 저는 좀 뭐랄까 현실에 발붙인 SF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청개의 파랑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 단편집도 엄청 좋아했었고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읽은 중에 가장 좀 좋은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하나 가져와 봤는데 천선란 작가의 우리를 아십니까? 라는 작품이에요. 여기서는 상황 설정이 이미 좀비가 돼버린 여자 주인공이 나오고 이 여자 주인공의 아내가 또 나와요. 근데 이 아내는 아니다. 아내가 좀비가 되어버렸고 본인은 모종의 이유로 약간 존엄사를 하기 직전이었는데 좀비한테 물려버려가지고 인간도 아니고 좀비도 아니고 약간 이상한 어떤 존재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화자와 아내가 함께 이제 어딘가 막 떠나는 그런 내용인데 너는 운이 좋군. 쟤네를 보다니. 쟤네는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장풍이 말했다. 저 새가 뭔데? 흔히 볼 수 없는 불이 붉으네. 잘 날고 많이 먹어. 아니 종이 뭐냐고. 새 중에서도 비둘기나 학, 두루미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건 우린 몰라. 분류하고 나누는 건 인간만 해. 쟤는 그냥 많이 먹고 한동안 안 보였어. 기온이 엉망이라 길을 못 찾는다고 들었어. 예민한 애야. 종을 알아야만 저게 있다는 걸 인정할 거야? 모르면 쟤는 존재하는 게 아닌 거야? 너는 올리브 각시 바다 거북이야. 나한테 필요 없는 정보야. 알려주지 마. 기억하지 않을 거야. 기억하면 외로워져. 왜?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나는 언젠가 저 예민한 애처럼 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
내 몸은 나른할 땐 숲이 되기도 하고 헤엄을 칠 땐 파도가 되기도 해. 등을 말릴 땐 바람이 되기도 하지. 나는 자유자재로 변하고 속하고 벗어날 수 있어. 하지만 구분 지으면 선이 생겨. 넘을 수 없는. 내가 갇혀있던 가짜 바다의 투명한 벽처럼. 선이 생기면 오래 살 수 없어. 넘을 수 없다는 좌절이 마음을 늙게 해. 그게 너희의 장수 비결이야? 아니, 이게 원래 지구를 살아가는 방법이야. 이게 그 주인공 부부가 키우고 있던 올리브 각시, 뭐? 올리브 바다 각시 거북이? 올리브 각시 바다 거북이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올리브 각시 바다 거북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구분 지으면 선이 생긴다. 오래 살 수 없다. 넘을 수 없는 좌절이 마음을 늙게 한다. 사실 이게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잖아요. 천산란 작가의 그 아까 청개의 바랑에서도 늑골이 아파서 숨을 쉴 때마다 늑골이 아파서 사는 것을 깨달았다. 인지하고 있다. 는 식으로 사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행복한 순간 하루하루를 막 만들어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극과 극의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넘을 수 없는 좌절이 생기고 마음이 늙어버리면 아무래도 행복하게 살 수 없겠죠? 그래서 그게 너네가 살아가는 방법이야 라고 했더니 아니 이게 원래 지구를 살아가는 방법이야 라고 하는 것도 그래 우리 인간이 뭘 알겠니 올리브 각시 바다 거북이의 말이 맞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또 계속 말하다 보니까 자꾸 비슷한 부분을 찾게 되는데 이 미개오똑에서도 그 책에서도 되게 비슷한 문장이 있었어요. 나는 사람들이 명료해지기보다 함께 흔들리길 바란다. 연루되길 바란다. 선 긋고 피해자와 자신을 분리하는 대신 자신이 이미 선 안에 있던 존재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이것은 더 어려운 일이겠지만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그렇듯 더 보람찰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게 뭔가 문학과 비문학을 넘나들며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뭔가 나는 이거, 너는 저거, 나는 이런 사람, 넌 저런 사람이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마음이 빨리 늙기도 하고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도 그러니까 연대를 하기에도 확실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문학과 비문학이 지금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그냥 이런 책들을 좋아하나 봐요. 내가 좋아하는 방향성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지금 갑자기 깨닫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또 인트로에서 말한 거랑도 좀 연결이 되네요. 저는 약간 이런 사람이고도 싶고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되게 느끼하게 책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도 싶고 어디에 나가서 되게 열정적인 쇼맨이 되는 엄청 누구를 웃길 수 있는 개그맨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러고도 싶은 거죠. 뭔가 그래서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그 디바마을 왕열쇠 킹키가 있다가 1인극을 하고 싶은 뭔가 그런 침착한 킹키가 있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저 사람 되게 멋있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뭐 결국엔 다 같은 건가 싶네요.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끝날 수가 있는 일이었네요. 그래서 저도 올리브 각시 거북이 뭐 이런 이름 말고 그냥 선을 넘나들면서 마음이 늙지 않게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갑자기 하면서 이 책 이야기 우리 이번 아니 근데 진짜 11화를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0화부터 하려고 했었던 요즘 빠진 것, 요즘 공유하고 싶은 것 이것도 약간 뭔가 섹션에 제목을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요즘 빠진 것, 요즘 공유하고 싶은 거는 계속 말하고 있지만 디바마을 그리고 킹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돼서 오는 춤에 좀 빠져 있습니다. 요즘 다시. 그래서 춤을 계속 배우러 가려고 되게 어릴 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벌써 말만 하고 배우지도 않고 30살이 돼버렸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한번 가보려고 주변에 지금 댄스 학원을 막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번에 이제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더 넘어서 처음 입사하고 들었던 적금이 만기가 됐는데 이제 새로 또 다시 적금을 넣으면서 적금 금액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 줄인 돈으로 댄스 학원에 등록을 해볼까 하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언젠가 와킹을 정말 기깔나게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언제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뭔가 간장게장 마카롱 돈가스 파는 집처럼 별의별 얘기를 막 다 해버린 것 같은데 이렇게 편하게 그냥 대본을 좀 대충 쓰고 하니까 확실히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스트레스 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원래 원하던 방식이 이런 거였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언젠가 또 다시 바뀔 수도 있겠죠. 한 30화쯤 돼가지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저 다시 대본 쓰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단은 지금 당장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다들 책 많이 읽으시고 저도 책 더 많이 읽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도 재밌으셨다면 듣고 계신 플랫폼에 댓글이나 반응이나 메시지, DM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뭐든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들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거나 다른 내용을 좀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좋으니까요. 듣고 계신 플랫폼에 구글 폼 링크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감사하게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 11화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안녕.